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집안에 휴가가 이어져서 동영상 올리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엔 톰슨이 진공 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띤 입자, 다른 말로 전자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을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자의 질량에 대한 전해량의 비값, 다른 말로 비전하를 구하는 실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것이 1897년이었는데 12년이 지난 1909년 미국의 물리학자 밀리컨은 독창적인 실험 설계와 정밀한 실험 과정의 통제를 통해서 전자가 가진 전하량을 측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밀리컨의 실험 결과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밀리컨의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인 로버트 안드루스 밀리컨은 1868년 세상에 태어나서 195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진은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이 1945년인 것을 감안하면 밀리컨은 우리에겐 정말 현대 과학자입니다. 밀리컨은 기본 전하량 연구 업적으로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노벨상에 대해서는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후에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전자가 가진 전해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밀리컨의 실험은 전해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크기를 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톰슨은 비전하까지 구하였는데 비전하는 m분의 q로 주어집니다. 전해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반영하면 비전하는 기본 전해량의 문자수 1을 반영하여 m분의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한 개의 비전하 값이죠. 여기서 기본 전해량 1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질량을 알아야 하므로 기본 전해량을 구하는 것은 질량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질량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있고 밀리컨이 실험을 할 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이 1915년이었으므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에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은 크기를 보였으므로 형편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었습니다. 밀리컨도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구분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합니다. 지구 위에 있는 질량체에서 중력 질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구 중력뿐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보다 낮은 곳에선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한 것으로 건설할 수가 있으므로 지표면 위에서 지구 중력에 의한 질량의 측정은 저울로 직접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나 대전체의 질량은 저울로 측정하기가 실제로 어려우므로 운동을 분석하여 관성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두 질량은 같은 크기를 보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전자가 기본 전해량 1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맞다면
N개의 기본 전향으로 대전된 대전체의 총 전하 Q는 NE로 구할 수가 있으므로 대전체의 전체 전하량을 구하면 전체 전하량 Q를 구하는 것이죠. Q를 구하면 기본 단위량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을 분석할 질량체를 대전시키는 방법은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던 X선의 이온화 작용, 전리작용이라고 그러죠. 이온화 작용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질량체를 대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X선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 원자 핵의 발견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선 X선이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는 것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X선에 의해 대전된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하량은 톰슨의 실험에서 사용한 대전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중력의 평형을 통해 전하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기로 합니다. 운동의 분석에선 가속도가 있으면 분석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힘의 평형을 만들 수 있으면 등속 운동으로 바꿔서 분석하는 방법이 수월합니다. 등속 운동은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던 마찰력에 의한 종단 속도를 만들어서 등속 운동을 분석하기로 합니다. 종단 속도는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여 구하기로 합니다. 밀리컨은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여서 밀도를 알고 있는 기름방울을 대전시킨 다음에 그 기름방울을 자유낙하시키고 그 기름방울이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등속 운동을 분석하여서 관성 질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합니다. 전체적인 실험 구상이 이해가 되었나요? 실험 장치의 설계를 올바르게 하고 실험 절차를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험에 적용할 과학 이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력과 중력의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 톰슨의 실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된 질량체는 지구 중력을 받아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므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작용하게 하여서 힘의 평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리컨의 실험에서는 그림처럼 전하 -Q로 대전된 질량 M인 기름방울이 거리가 D인 두 금속판 사이에 놓여 있을 때 가변전압 V를 적당한 값으로 조정하여서 두 금속판 사이에서 정지 상태에 놓여 있게 만들면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중력과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험에서는 평형을 이루는 전압의 값이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 상태를 물리량을 이용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면 먼저 중력 FG는 mg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 FE는 QE인데 전압과 전기장 사이엔 V=ED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FE는 Q 곱하기 VD D분의 QV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두 힘의 크기가 같아 평형을 이루므로 mg D분의 QV가 성립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 D는 설정값이고 전압 V는 평행점을 만든 조정값으로 상수로 둘 수 있고 중력 가속도도 상수이므로 기름방울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는 m분의 q는 v분의 dg로 구할 수가 있고 질량 m을 구하면 전하량 q는 q mvdg로 구할 수가 있으므로 질량 m을 구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m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밀리컨은 기름방울의 관성질량 m을 구하기 위해서 기름방울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는데 운동의 분석엔 몇 가지 이론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토크스의 법칙입니다. 스토크스의 법칙은 유체인 개가 유체의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환경인 유체가 운동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마찰력은 파생힘의 발생 원리에 따라 주위 환경이 개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파생임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스토커스는 1819년에 태어나 1903년에 세상을 떠나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스토커스의 사진입니다. 스토커스의 법칙은 보통 유체역학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유체역학이라고 해서 뉴턴 역학과 다른 역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분석하는 개나 개의 환경이 유체인 경우에 뉴턴 역학을 적용한 것을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고전역학은 여전히 F=ma로 대표되는 뉴턴 역학 하나뿐입니다. 환경이 유체인 경우에 분석할 수 있는 역학의 내용은 부력과 마찰력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커스 법칙이 적용되는 개는 여러 가지 형태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개의 조건은 운동개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은 구형의 질량을 가진 유체라는 것과 이 운동개가 점성을 가진 유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거의 직선으로 운동하는 개입니다. 느린 속도로 거의 직선으로 운동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이 일정한 층을 이루면서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레이놀즈 수가 작다고 하지요. 스토커스 법칙에 의하면 이런 조건의 운동계에 사용하는 마찰력은 F=6파이 에타 RV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FV는 속도 V인 운동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고, 파이는 원주율입니다. 운동계가 구형이므로 원주율 요소가 나타나죠. 에타는 그리스 문자로 유체의 점성으로 개가 정해지면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는 물성이고, 물성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단위는 압력의 시간을 곱한 파스칼 곱하기 세컨입니다. PA 세컨입니다.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죠.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는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R은 구형인 운동계의 반지름입니다. 이 법칙은 실험으로 구한 법칙으로 연역적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납적으로 확인한 것이니까요. 오늘 살펴볼 밀리컨의 실험에선 공기 속에서 자유낙하하는 기름방울의 운동을 관찰하는데, 기름방울은 점성이 아주 큰 천천히 움직이는 구형의 운동계이고 공기가 유체이므로 스토커스 법칙이 적용되는 궤가 됩니다. 그래서 밀리컨은 기름방울이 받는 마찰력을 스토커스의 법칙으로 구하기로 합니다. 이번엔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개가 받는 부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력은 이미 고전역학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결론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유체 속에서 질량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B=ρFVAG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ρF는 유체의 밀도이고 VA는 운동계의 부피이고 G는 지구 중력 가속도입니다. 밀리컨의 실험처럼 구형인 운동계가 받는 부력은 부피를 9의 반지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식을 바꾸어 쓰면 B는 ρF 곱하기 3분의 4 파이R 3성 9의 부피죠. 곱하기 G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력장에서 유체 속에 있는 질량체가 부력을 이기고 실제로 가지는 질량은 mb, 부력을 받은 다음에 질량입니다. mb는 mg-b가 되고, 이것은 3분의 4 파이R 3성 ρg 마이너스 ρf 곱하기 3분의 4 파이R 3성 g는 3분의 4 파이R 3성 ρ 마이너스 ρf 곱하기 g가 됩니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부력을 반영하면 운동계의 밀도가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ρ 마이너스 ρf를 곱하니까요. 새로운 밀도를 ρ 다시라고 하면 ρ 프라임이죠. ρ 프라임이라고 하면 부력을 반영한 운동계의 질량 mb는 mb 꼴 3분의 4 파이R 3성 ρ 다시 g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밀리컨의 기름방울 자유낙하 실험에서 자유낙하하는 기름방울이 받는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밀리컨의 실험에서 구형인 기름방울이 공기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운동계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반대 방향으로 공기의 부력과 마찰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운동계가 받는 알짜 힘 F넷은 mg-b-fv가 됩니다. 운동계의 질량도 밀도와 부피로 환산할 수가 있으므로 환산을 하고 부력과 마찰력은 앞에서 구한 값을 대입하여 식을 정리하면 F넷은 3분의 4 파이r 3승 로 G 마이너스 로 F 곱하기 3분의 4 파이r 3승 곱하기 G 마이너스 마찰력 6파이 에타 RV가 됩니다. 종단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알짜 힘이 0이 되어야 하므로 F넷을 0으로 놓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3분의 4 파이r 3승 로 마이너스 로 F 곱하기 G 마이너스 6파이 에타 RVT는 0이 됩니다. 여기서 VT는 알짜 힘이 0일 때의 속도인 종단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미지수는 기름방울의 반지름 R과 종단 속도 VT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여 종단 속도를 실험으로 구하면 기름방울 반지름 R을 R제곱 이꼴 2로 G분의 9에타 VT로 구할 수가 있고 기름방울의 질량 M은 3분의 4 파이r 3승 로로 구하고 목표로 한 전하량 Q는 Q 이꼴 M VDG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 같은 이론적 배경과 구상에 따라서 밀리컨이 만든 실험 장치의 골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의 통,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기름방울을 만들 분무기를 설치합니다. 분무기는 가능한 미세한 입자를 만드는 구조와 마찰이 작은 재질로 만듭니다. 분무된 기름방울에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걸려서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금속판을 설치합니다.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하죠. 물론 금속판엔 전압을 가할 회로를 연결하고 전압기는 바꿀 수 있는 가변 전압기로 하고 전극은 위의 금속판이 양극, 아래의 금속판이 음극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으로 대전된 기름방울이 위로 운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음전환을 띈 공기방울이 중력을 이겨서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가변전압의 범위는 실험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를 하고 미리 예상되는 전압의 크기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의 금속판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공기를 이용화시킬 X선 발생기를 설치합니다. 장치의 통은 X선을 차폐할 수 있는 재질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대전된 기름방울을 관찰할 망원경을 설치합니다. 망원경은 실험실 환경에 따라서 접안 렌즈의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기름방울을 볼 수 있도록 내부에 빛을 비출 광원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변리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자를 연직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눈금자의 눈금은 되도록 밀리미터보다 작은 눈금이 좋습니다. 또 실험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속판 사이의 거리도 측정해 둡니다. 사진은 밀리컨이 실제로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라고 합니다.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만든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제 실험 과정을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절차를 미리 만들고 절차에 따라 예비 실험을 하면서 장치를 설정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합니다. 이제 설정된 실험 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장치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원에 불을 켜고 망원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을 켜면 망원경을 통해 통 안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접안 렌즈의 방향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선 발생기를 작동시켜서 통 안의 공기를 이온화시킵니다. 실험 장치는 X선에 대해 자폐되어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무기로 기름을 한번 분사하여 만들어진 기름방울이 금속판 사이로 제대로 떨어져서 종단 속도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지 관찰합니다. 기름방울은 아래로 떨어지고 구멍을 통해 전기장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림에 거칠게 표현하였지만 이해가 되죠. 기름은 전기압이 매우 낮은 종류로 선택하여서 실험 과정에 적마를 방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질량의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기름은 분사될 때 일정 부분 마찰 전기가 발생하여 이온화됩니다. 기름방울의 대전 전기는 대전열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다음 단계에서 음으로 대전된 기름방울만 선택할 것이므로 마찰 전기의 종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름방울의 등속 운동을 확인합니다. 기름방울의 등속 운동은 가속도가 없으므로 기름방울마다 시간당 변이량이 일정한 것을 통해서 등속 운동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단 속도는 보통 1mm/s 이하로 매우 느리다고 하므로 쉽게 종단 속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름방울이 종단 속도 상태에 도달하면 회로의 전원을 켜고 전기력을 작동시켜 기름방울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양전기로 대전된 기름방울은 청력을 받아서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고 음전기를 띤 기름방울은 속도가 줄어들거나 크기가 작은 방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에는 음전하를 띤 기름방울만 남습니다. 금속판과 접촉한 기름방울이 다시 분리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금속판의 표면을 코팅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압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 기름방울이 통의 높은 위치에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통의 기름방울 부포가 안정된 상태에서 망원경을 통해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기름방울 하나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름방울의 변이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가운데 있으면서 잘 보이는 기름방울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중앙에 높은 곳에 위치한 기름방울 하나만 표시하였습니다. 물론 주위에도 기름방울이 있으므로 선정한 기름방울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압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을 통해 선정한 기름방울이 통의 높은 위치에 멈추게 합니다. 전압을 크게 하면 위로 움직이고 전압을 줄이면 끊거나 줄이면 떨어지겠죠. 여기서 정지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양방향의 힘이 평행이 되는 상태를 찾아야 하는데 움직이는 상태에선 실제로 평행 상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름방울이 정지해 있는 상태는 확실히 평행 상태에 있지만 실제 실험에서 정지 상태를 만드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방울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기름방울을 정지시키기 위해선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힘, 여기선 전기력이나 중력이 되겠죠. 알짜힘을 작용하여 속도를 줄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짜힘이 너무 큰 힘을 줘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 마찰력의 방향도 바뀌므로 정확한 평행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고도의 집중력과 정밀한 통계를 통해서 반복된 실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름방울이 정지 상태에 도달하면 정지 상태에서의 전압의 크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정지 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하여 전기력을 끊어서 기름방울이 중력에 의해 다시 자유낙하하게 하고 곧 종단 속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단 속도에 도달한 기름방울의 변이를 눈금자를 통해 측정합니다. 변이 동안의 시간은 스톱워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변이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여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실험 데이터입니다. 전체 실험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험 데이터를 되도록 많이 축적한 다음에 다음
전체 실험을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실험을 잘 진행하였습니까? 밀리컨이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전하량 Q의 값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음의 전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전해량이고 두 번째 칼럼이 예상되는 기본 전하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4개, 5개 획득한 데이터에서 6.4개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가져오고 5개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가져오고 6개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17개까지 해당되는 전하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단위값은 1.6025, 1.60, 1.602 이렇게 쭉 한 개의 단위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평균값을 구해본 결과 1.5949가 나왔습니다. 물론 뒤에 곱하는 치수는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 전하량의 참값은 1.6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롱입니다. 참값에 대비해서 99.5%의 정확도를 가지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롱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압을 조정하여 기름방울을 정지 상태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질량을 구한 다음에 전하량 Q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데 전하량 Q는 큰 전압을 걸어서 연직 상방향으로 일정한 알짜 힘이 작용하게 만든 다음에 마찰력에 의해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만들고 종단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기름방울의 운동을 분석하여서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종단 속도로 떨어지는 운동을 분석하는 것과 과정이 같으므로 실험은 어렵지 않지만 미리 실험을 하여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 실험 과정에서 개로 사용할 질량 M이고 전하가 마이너스 Q인 특정한 기름방울을 선정하면 먼저 그 기름방울에 대해서 간격이 D인 두 건축판 사이에 큰 전압 V를 걸어서 위쪽 방향으로 가속되게 합니다. 그러면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위 방향의 운동을 방해하는 공기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위 방향으로는 전기력과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전압 V가 일정하므로 전기력도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위쪽 방향의 알짜 힘은 Fnet 이꼴 Fe 플러스 B 위 방향의 힘이죠.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V가 됩니다. 마찰력의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운동이 위 방향으로 일어나니까요. 기름방울이 위 방향의 종닥속도 VUT에 도달하면 힘의 평형이 성립해서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이 식에 앞에 실험 과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값을 대입하면 Q D분의 V 더하기 3분의 4 파이 R 삼성 로 F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마이너스 마찰력 6 파이 에타 R VUT 위 방향으로서의 종단 속도를 곱한 것입니다. 그것이 0이 됩니다. 여기에 Q를 제외한 모든 문자수는 실험 과정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또는 주어진 값으로 알고 있으므로 Q 값을 Q 이꼴 V분의 D 중괄호 열고 3분의 4 파이 R 삼성 로 F 마이너스 로 곱하기 G 마이너스 6 파이 에타 R VUT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힘든 실험 과정을 피하고 좀 더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어떻습니까? 오늘은 톰슨이 구하지 못한 전자의 기본 전해량을 밀리컨이 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과정을 직접 사고 실험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밀리컨이 실험을 통해 전자가 가진 전해량이 1.6 곱하기 10n-19성 쿨롱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게 되었고, 모든 전자기적 현상과 물질의 화학적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캐벤디시 연구소에서 톰슨의 지도를 받은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